수십 년에 걸친 대화의 부재가 평생 차가운 응어리로 가슴을 짓누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대화로 살고 대화로 죽는다. 좋은 대화는 잊을 수 없고 나쁜 대화는 견딜 수 없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입니다. 대화의 밀도, 지은이 류재현, 펴낸 곳은 라이프 레코드입니다. 작가는 매 순간 협상이 필요한, 누구보다 그러한 기술에 능해야 하는 변호사입니다. 또한 협상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의 저술가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왠지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말과 논리, 또 엄청난 말의 기술을 가진 분처럼 생각될 텐데요. 협상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세 아이의 아빠이자 남편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바꾼 대화들을 많이 만났다고요. 이 책은 저자가 인생의 골목 곳곳에서 만난 인연들과 나눈 대화를 정리한 다정한 에세이입니다. 저마다 대화의 밀도가 다릅니다. 지속적인 관계에서 깊은 정서적인 교감을 주고받는 네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같은 시간을 함께해도 대화의 밀도가 다르다고, 그러한 대화가 항상 그립고 목마르다고 말합니다. 저에게 대화는요, 기술이 아닌 마음의 속삭임 같은 거예요. 그 속삭임들이 깊어지면 불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단순히 말하는 것 이상으로 감정과 생각, 경험을 교환하다 보면 이건 때때로 말이 아니라 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따뜻한 포옹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화란 어떤 의미입니까? 책 들으면서 여러분들께도 잊지 못할 대화는 무엇이었고 또 나를 살린 대화는 무엇이 있었던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작나무 숲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진심을 나눈 인생. 변호사 시험을 마치고 열람실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학교에 들렸다. 전투를 치르기 전 긴박했던 그리고 치열했던 최후의 흔적들이 75cm 폭의 내 자리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법전, 교과서, 문제집, 요약집, 일정표, 가족사진, 포스트잇에 쓴 다짐의 글들. 열기같이 식지 않은 내 자리를 치우는 내내 복잡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았다. 지난 3년간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려온 나였다. 우리가 인생에서 목표를 하나 붙잡고 그 목표를 향해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결과와 상관없이 흔들림과 부침 속에서도 고독한 레이스를 완주한 스스로에게 대견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열람실을 정리하고 나가는데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수년간 손꼽아 기다렸던 목표가 이루어지기 직전, 그 목표가 일상을 짓눌러 정작 그 다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어떠한 삶이 성공한 인생인지 생각해 볼 여유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이었다. 저녁에는 차 교수님과 약속이 있었다. 지난 3년간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나를 다잡아주던 교수님과 간만에 마음 놓고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하고 싶었다.
후문에 있는 포장마차 느낌이 나는 허름한 식당에서 교수님을 만났다. 만나자마자 눈주름이 진하게 지도록 활짝 웃으시더니 수고 많았다라며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지글지글 익는 삼겹살을 구우며 교수님의 빈 소주잔을 채웠다. 몇 잔을 주거니 받거니 마시다가 교수님께 묻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교수님,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하신 후 변호사로서도 승승장구하고 인권 변호 활동과 지역사회 마을 도서관 집기 운동을 펼치고 이후 법학전문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소위 말해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교수님은 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실 것 같았다. 교수님은 소주 한 잔을 입에 털어 넣으시더니 내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현아, 내가 생각하기에 성공한 인생은 진심을 많이 나눈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서정적인 대답이 나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알딸딸하게 취기가 올라온 분위기에서도 교수님의 말투와 문장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지만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 한참이 흘러 서초동 바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며 이따금씩 멘탈이 탈탈 털려 성공이 다 뭐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러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그 포찻집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끔 떠오른다. 변호사로서 살아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어간다. 교수님께서 수십 년 전에 걸어온 길을 뒤밟으며 이제야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이해가 된다. 특히 교수님이 말씀하신 성공한 인생의 모습과 다르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을 때 지금 내 인생이 소모되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많았다. 인생을 논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렇지만 비교적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다. 매일같이 초조함을 느끼며 밤늦게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을 둘러보고 조용히 열람실을 빠져나가시던 교수님의 뒷모습에 시험을 망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방문한 제자에게 괜찮다. 이 정도면 잘한 거다. 너는 더 잘할 수 있다. 라며 격려해 주신 그 마음 씀씀이에 집으로 제자들을 초대해 마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목 놓아 노래 부르던 교수님의 해맑은 모습에 나와 우리 동기들은 교수님으로부터 충분한 진심을 느꼈다. 요즘은 자주 뵙지 못하고 문자로 짧은 인사를 나누곤 하지만 가끔 뵐 때마다 교수님의 말과 표정에는 아직도 제자들을 향한 애정과 진심이 잔뜩 묻어남을 느낀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인생 선배 차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날의 말은 내가 어두운 골목을 거닐 때마다 항상 힘이 되고 빛이 된다. 진심 어린 조언이 주는 힘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누구보다 진심을 많이 나누며 살아온 차정인 교수님을 존경하며 나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조언을 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에너지 총량 보존의 법칙. 사실 저는 경쟁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글렌 클로즈와 같은 배우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글렌 클로즈의 훌륭한 연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에 여우 조연상에 오른 5명의 후보들은 각기 다른 영화에서 각자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한 승리자들이에요. 우린 각자 다른 역할을 해왔고 따라서 우린 서로 경쟁이라는 걸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제가 아주 조금 더 운이 좋았기 때문이죠. 제게 조금 더 행운이 따랐을 뿐입니다. 아마도 한국 영화 배우에 대한 미국인들의 환대도 작용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평생 텔레비전으로만 봤다는 윤여정 배우는 미나리라는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오른 첫 해에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한국 영화 102년, 미국 아카데미 93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이 아카데미 연기상을 수상한 날이었다. 그녀를 향해 모두가 박수갈채를 보낼 자리에서 윤여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동갑내기 배우인 글렌 클로즈를 한껏 치켜 세우며 칭찬했다. 그 순간 환한 웃음을 지으며 윤여정의 수상 소감을 듣고 있던 글렌 클로즈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날을 포함해 무려 8번이나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존경받는 원로 배우인 글렌 클로즈는 결국 이날도 오스카를 수상하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윤여정 배우는 본격적인 수상소감 서두에 글렌 클로즈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진심 어린 배려가 어찌나 멋있던지 글렌 클로즈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른 배우들도 몹시 감동받는 표정이었고, 행사 후 뉴욕타임즈는 윤여정 배우의 수상소감을 최고의 수상소감으로 꼽으며 몹시도 딱딱했던 시상식에서 윤여정은 뜻밖의 선물이었다라며 극찬하기도 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생소한 한국에서 온 손님인 윤여정이 그들의 안방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다소 분위기가 낯설었을 수도 있었지만 윤여정 배우가 그들에게 존경받는 글렌 클로즈를 먼저 언급하며 아낌없이 칭찬한 덕분에 현장의 분위기는 더없이 화기애애해졌다. 무엇보다 그날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인공인 윤여정은 더욱 기품 있는 배우로 각인되었을 것이다. 되풀이되는 치열한 경쟁의 순간들, 매 순간 나를 증명해야 하는 고도의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을 어떻게 이길지, 내가 어떻게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지 골몰하게 된다. 그만큼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줄어든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그러한 순간에 먼저 상대를 치켜 세워주고 인정하는 사람은 훨씬 더 여유롭고 자신감 넘쳐 보인다. 스스로 돋보이려는 말은 적을 만들지만 상대를 돋보이게 하는 말은 내 편을 만든다. 그렇게 용기 내어 건넨 인정의 말은 결코 허투루 낭비되지 않는다. 그 호의의 에너지는 상대방의 가슴에 닿고 나와 상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형태로든 호의로 되돌아온다. 설령 그것이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그 호의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며 쌓인다. 그것이 언어와 관계에 적용되는 에너지 총량 보존의 법칙이다. 어떤 말은 생애 마지막 대화일 수 있다. 2004년 2월 논산 훈련소에 입대했다. 매서운 겨울날 아들 입대를 위해 온 가족이 아침 일찍 논산을 향했다. 7남매 중 막내딸인 어머니를 늘 딸처럼 대해준 부산 큰 이모는 입대 전 조카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먹여야 된다고 이틀 전부터 우리 집으로 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주셨다. 입대난 아침 아버지는 우리 차에 5명을 태우고 장거리 운전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시며 회사 동료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대형 SUV를 빌렸고 덕분에 우리 가족은 큰이모와 함께 편안하게 논산 훈련소로 이동할 수 있었다. 훈련소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빨리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다. 그 순간 큰이모는 내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다. 우리 장군이는 어릴 때 그렇게 별나더니 이렇게 늠름하게 커서 군대를 가네. 무슨 일이 있어도 몸 조심하고 이모가 너 100일 휴가 맞춰서 진주에 와 있을 테니 고생스러워도 딱 3달만 참고 건강하게 군생활하고 오너라. 전화할 수 있을 때 꼭 전화하고. 논산에서 훈련소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헌병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다. 자대 배치 후 하루하루 달력이 표시하며 100일 휴가를 기다렸지만 인원이 많지 않은 부대 사정으로 휴가가 밀려 예정되었던 100일 휴가가 3주 정도 늦추어졌다. 아들의 100일 휴가를 애타게 기다릴 어머니에게 휴가 연기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목이 깊게 잠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모가 지하철 안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했다. 구급차에 실려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다녔으나 하필 그날 그니모가 핸드폰이랑 신분증을 안 들고 나와 신원 미상의 환자라며 수차례나 거부당했다고 했다. 결국 부산 어느 병원에서 그니모를 받아줬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아직까지 의식이 없다고 했다.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이모는 깨어날 수 있을까? 충격을 많이 받았을 어머니는 혼자서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내가 100일 휴가를 제때 나왔으면 그니모가 우리 집에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니모는 그 후로도 깨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의식을 잃은 채 뇌사 상태로 3년을 버티다가 부산의 한 병원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그니모의 마지막 3년 동안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진주에서 부산까지 찾아가 그니모를 닦고 어루만지고 주무르고 눈으로 대화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자신의 언니한테 항상 고맙다고 이야기했다. 평생을 한없이 받기만 한 동생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빚을 갚을 기회를 주어서 언니에게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했다. 아직도 가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논산훈련소 이야기가 나오면 큰이모와 함께 온 가족이 논산훈련소에 가던 날 아침에 생각이 난다. 그리고 입대 전 큰이모가 내 얼굴을 어루만지며 했던 마지막 말, 이모의 눈빛, 이모 손에서 전해져 오던 온기가 떠오르곤 한다. 어떤 말은 생애 마지막 대화일 수 있다. 인사의 의미.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치는 분이었다. 평소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확고한 철학이 있는 분이었고 권투 선수처럼 두터운 상체와 중저음의 목소리로 학생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었다. 나는 얼떨결에 반장이 되었지만 담임 선생님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선생님은 16살의 류지연이 감당하기엔 어려운 존재였고 멀찍한 거리감을 유지한 채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도 쏜살같이 지나갔다. 평일에 매일 학원을 다녔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물놀이를 가거나 가족들과 피서를 갔다. 학교를 가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 선생님에게 연락을 한번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다. 하지만 막상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귀찮았던 것 같다.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는데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어느 저녁에 집으로 전화가 한 통 왔다. 어머니께서는 담임 선생님의 전화라고 받아보라고 하셨다. 전화를 받자 선생님 특유의 중저음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선생님께서는 여름방학을 어떻게 지내고 있냐라고 물으셨고 내가 방학 때 겪었던 일상을 이야기했더니 한 달 넘게 연락이 한 번 없어서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연락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연락을 드리려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연락을 못 드렸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인사라는 단어는 사람인에 일, 사자를 쓴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인사는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귀찮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불편하고 귀찮아도 해야 하는 것이 인사란다. 앞으로도 내가 더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아질 텐데 너 스스로 생각할 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나 하는 고민이 든다면 그때는 꼭 인사를 하도록 해라. 그게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란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선생님의 말투는 꾸짖으면서 화를 내는 느낌보다는 인생 선배로서 하는 조언에 가까웠다. 그날 선생님과 나눈 대화는 아직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번에 인사를 드려야 되나 라고 고민이 되는 순간마다 선생님의 묵직한 조언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언젠가 내 아이들에게도 그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인사의 의미를 그대로 이야기해 줄 생각이다. 좋은 대화는 잊을 수 없고 나쁜 대화는 견딜 수 없다. 2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저 사람과는 매일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평생 단 한 번도 내 말을 귀담아 들은 적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헤어질 결심을 하고 서초동에서 이혼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의 하소연. 사람은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한 적은 없다는 그들의 공통된 이야기. 30분을 이야기해도 영혼을 교감하는 순간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같은 공간에 살면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대화다운 대화를 단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도 있다. 오죽하면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매일 거대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소리를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대화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시간보다 정서적 교감의 순간이 더 중요하다. 어쩌면 얼마나 자주 만날 것인가 라는 질문은 관계에 있어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다. 자주 만나도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대화의 부재만 뼈저리게 느끼고 이로 인한 상실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대화를 할 때만큼은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 현재 내 앞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내 몸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내 마음이 머물고 내 의식이 그를 향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이 이 대화에 완전히 몰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대화 자리를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러한 대화는 대부분 무시당한 감정과 깊은 상실감, 쓸쓸한 뒷맛만이 남기 때문이다. 하루의 대화가 평생 가슴속에 뜨겁게 살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십 년에 걸친 대화의 부재가 평생 차가운 응어리로 가슴을 짓누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대화로 살고 대화로 죽는다. 좋은 대화는 잊을 수 없고 나쁜 대화는 견딜 수 없다. 불란서식 과자점. 제주도 서귀포에 불란서식 과자점이라는 카페가 있었다. 19세기 말 프랑스라는 단어의 한자음을 빌려 불란서로 사용했었는데 그 옛날식 발음을 그대로 사용해 독특한 느낌을 주었다. 남들이 하는 것을 어설프게 따라하지 않을 것 같은 왠지 모를 내공도 느껴졌다. 사계리라고 하는 서귀포 남단 용머리 해안 근처의 작은 마을 해안가에 위치한 이 과자점은 전통 제주도 가옥을 개조해서 사용했었는데 작은 마당을 지나 목조식 주택의 입구에 도착하면 아래와 같은 팻말이 눈에 들어왔다. 사계리는요, 노키즈존은 아니지만 키즈 카페도 아니랍니다. 이 한 문장에서 나는 카페 주인장이 사용하는 언어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내가 본 수많은 카페들 입구에는 이런 식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다. 노키즈존, 8세 미만 어린이 출입 금지, 유아 및
아동 동반 입장 제한, 5인 이상 단체 손님 출입을 금합니다. 어린아이가 셋인 우리 부부에게는 이런 문장들이 특히 더 눈에 띈다. 금지라는 말과 안 된다 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는 그들의 대화법에 매번 기분이 상하고 가끔은 우리를 향해 저격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불란서식 과자점에서 본 이 짧은 문장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고민이 묻어났다. 그저 자기 편한 방식을 고집하는 일방적 강요가 아니라 당신을 믿고 존중합니다. 당신도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라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연결고리가 느껴졌다. 한 사람의 언어에는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 어디에도 금지의 문구가 없었지만 나는 이 팻말을 보는 순간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다. 정중하고도 고심이 깃든 주인장의 표현 방식에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들어간 불란서식 과자점에는 프랑스 라디오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팝송이나 샹송을 틀어둔 공간은 있었지만 프랑스 라디오가 흘러나오는 공간은 처음이었다. 15평 남짓 작은 공간에서 나는 잠시 전혀 다른 시공간으로 여행을 온 기분이 들었다. 그날 불란서식 과자점에서의 시간은 그해 제주도 여행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인상에 남았다. 사람에게 첫인상이 중요하고 대화의 첫 문장이 중요하듯 공간도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문장을 발견했고 그 공간에서 나눈 대화의 밀도는 어느 때보다 좋았다. 제주 사계리 불란서식 과자점은 2021년 4월 14일 30개월의 영업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이들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안녕 메시지. 그동안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움만 가득하시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활짝. 불란서식 과자점을 운영하면서 따뜻한 말을 손님들에게 먼저 건넸던 두 분의 앞날도 활짝 웃음이 가득하길 바란다. 그런 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어쩌겠어. 그냥 참고 말자. 또다시 꾹 참는다. 나만 참으면 괜찮을 거라는 착각. 오늘도 그에게 친절한 태도와 상냥한 웃음을 유지한다. 그런 하루를 겪은 날이면 나는 안다. 나를 아프게 만든 사람에게 괜찮은 척하는 내가 하나도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이러한 순간들은 반복되고 해소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과 화가 마음에 쌓인다.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해지며 본능적으로 상대를 피하게 된다. 결국 내가 참는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괜찮은 척하며 또 하루를 살아간다. 그렇게 안 괜찮은 하루가 자꾸 쌓여간다. 나만 참으면 괜찮다는 착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게 불편해서 참고 만다. 그러면 왜 타인에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하면 관계가 단절되거나 악화될까 두려워서인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도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사실 더 나빠질 것도 없는 관계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내 감정을 제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비정상의 관계가 정상의 관계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렇게 정상적인 감정을 표현해도 단절되는 관계라면 어차피 그 관계는 비정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자. 비정상적인 관계는 나까지 비정상적이게 만든다. 그러한 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불편한 말을 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내 모습을 연습해보자. 거울을 보고 연습하고 실전에도 적용해보자. 학교에서 바른 말, 예쁜 말 하는 법만 배웠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 부정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스스로 연습하자. 그렇게 연습하고 적용해본 뒤에 수차례 검증을 통해 정제된 나만의 문장을 수집해보자. 그렇게 나도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주의할 것. 이때 시시비비를 따지는 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은 대부분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 뿐이다. 그것보다는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느껴지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을 권한다. 나는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무척 힘이 듭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공격적이지 않다. 그러면서도 내 감정을 전달한다. 그리고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게 만든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이다. 변화의 시작은 인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상대는 자기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때문에 상대가 힘들어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내 성격, 내 위치, 내 캐릭터, 내 대화 습관에 맞는 부정적 감정의 표현 방법을 고민해보자. 그리고 연습해보자. 그렇게 언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문장을 활용하는 것이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지 복기해보자. 나도 내 감정을 표현하고 살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멀어지면 어쩔 수 없다. 그런 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내가 서 있는 땅 밑에 보물이 있다. 내 부모와 내 백그라운드가 다르면 지금 나는 달라졌을까? 2차로 간 노포집, 지인과 둘이서 소주를 마시는데 그의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말. 소주잔을 부딪히고 각자 차가운 소주를 털어놓는데 그날따라 그의 말이 유독 뼈아프게 다가왔다. 속이 문드러지는 그의 마음, 스스로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데 주위는 바위처럼 굳건해 보일 때, 어떻게 뭘 해도 내가 가진 걸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못난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내뱉어졌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이야기했다.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자. 나에게 최대한의 호의를 베푼 사람들을 탓하지는 말자. 그 사람들은 내가 디디고 있는 땅을 만들어준 사람들이다. 그 땅이 있어 내가 지금 링 위에서 경쟁이라도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내 부모와 내 형제, 내 고향, 내 친구들, 나를 둘러싸고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뿌리 같은 존재들. 비참한 기분에 휩싸이고 지금의 내 모습이 싫어도 내 과거를 부정하지 말자. 자기 삶의 뿌리를 부정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그런 나무는 없다. 마음이 힘들 때, 내가 나약해질 때 꼭 그 병이 찾아온다. 나에게 주어진 선물들, 한없이 고마운 그 존재들을 삐뚤게 바라보고 모조리 부정하는 못난이 병. 내가 서 있는 땅 밑에 보물이 있다. 힘들 때 스스로 항상 되뇌는 말. 내가 서 있는 땅 밑에 보물이 있다. 내가 디딘 이 땅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부디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존재들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화의 본질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꾸준히 생각해오던 것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과 법칙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 협상을 할 때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요. 첫 번째로 읽어드렸던 대화에는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그 챕터의 글에 저는 무엇보다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유려하거나 능수능란한 그러한 대화법과는 다르게 보일지 모르는데 저는 진심이 있는 대화가 좋습니다. 가짜일 리 없고 크게 장식하지 않았지만 나를 진심으로 아껴서 건네준 말들. 그 방법이 다소 어설프거나 자칫 삐끗하면 오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그 진의만큼은 의심할 바가 없는 그런 소박한 말들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책과 말들입니다. 주소도 없고 맥락도 없어서 말하다 말고 웃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여도 지금 자작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 너머의 뜻까지 이해해 주셨던 나무님들의 댓글에서의 진심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엊그제요. 제가 살고 있는 강릉에서 북튜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경력들이 저보다 모두 오래됐습니다. 제가 북튜버가 되고 싶은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셨던 분들입니다. 그 목소리로 잠이 들었고 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그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 산을 걷고 산채 비빔밥을 먹고 바닷가에서 사진도 찍고 저녁 식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실제로 뵌 건 이번이 두 번째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영상으로만 듣던 이분들의 음성을 막 제 옆에서 제 앞에서 그 선망에 맞지 않던 목소리를 이렇게 서라운드로 듣고 있다는 게 믿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음성들이 걷는 내내 식사를 하는 내내 제 곁을 날아다니니 참 황홀했습니다. 꿈결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 번 자작나무 채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특히 우리 나무님들에 대해서. 자작나무 채널은 정말 구독자분들이 달라요. 댓글 좀 보세요. 거긴 정말 뭐가 진짜 달라. 이 말씀을 여러 번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알죠. 제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 채널의 구독자라니 라는 이야기까지만 하고 고개를 숙이고는 저는 술도 안 먹었는데 얼굴이 빨갛게 붉어졌습니다. 우리 나무님들의 댓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시죠? 글 잘 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게요. 재밌는 사람은 더 많아. 이분들의 글만 모아놔도 책 10권은 나와요. 10권. 이분들이 막 서로 친해지셔가지고 막 나라를 건너다니면서 만나시기도 하고요. 영상에서 누군가가 몇 번 안 보인다 싶으면 누구누구 나와라 오바 막 이러면서 몇 날 며칠을 서로 찾기도 해요. 이런 분들이 세상에 어딨어요. 이게 제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하고 싶었던 혼잣말이었다는 걸 여기에서 고백합니다. 나무님들, 저의 자랑이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